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자각하고 있지 못해요. 내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학습에 굉장히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꾸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개발한 뇌기반 학습심리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개입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와 가정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검사 결과 보고서의 한 부분인데요. 그 뇌기반 학습심리 검사에서는 6가지 영역에서 학생의 특성을 측정을 합니다. 웩슬러가 위스크5에서 5가지 영역, 그러니까 지능 지수까지 해서 6가지 영역에서 학생의 인지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것처럼 저희는 뇌기반 학습심리, 그 친구의 인지적인 특성, 정서적인 특성, 기질적인 특성, 행동적인 특성, 환경과 관계에 대해서 6가지 영역에서 학습과 관련하여서 다면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2가지 다른 친구들의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원만하게 골고루 영역별로 차이가 없이 발달되어 있는 프로파일이라면 파란색 그래프를 나타내는 친구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마다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다면적인 특성에서 어떤 점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를 먼저 전체적인 지표에서 보고요. 그 다음으로 수면 패턴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개입 순서가 있는데 6가지 영역이 이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패턴, 환경, 관계, 인지, 정서, 기질, 행동적인 특성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개입을 하는 순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부터 세팅을 합니다.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서 학습 효율을 가장 최대화시킬 수 있는 수면법으로 수정을 해요. 수면 패턴을 학습에서 효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처방을 하는데 학원 다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미 일상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처방하여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내어서 운동하는 운동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는 몸 움직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미 쉽게 하고 있는 행동과 하면은 좋은 바람직한 행동, 즉 운동이죠. 그것들을 연결하는 이제 링크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설계해주고요. 이 반복하다 보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행동과 연결하려고 의식적인 단계에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반복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운동 처방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처음에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고 있는 행동과 연결한 링크 단계, 반복하는 단계, 습관을 만드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세밀하게 행동 수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됐다. 수면 패턴이랑 운동 처방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막연히 알고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냥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걸 언제 하겠다 라고 공언하는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집중력이 가장 높은지, 집중력의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서 언제 가장 집중할 수 있는지 가장 활화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아주 뜨겁게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요. 내가 좀 집중이 덜 되는 거, 그러니까 집중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눠요. 내 일과를. 집중도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냥 새벽에 공부하니까 좋더라, 밤에 공부하니까 좋더라,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더라가 아니라 내 생체 리듬과 주기, 내 집중력 패턴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과목들을 언제 배치하고 어느 시간에 배치할지, 그리고 어느 만큼 할지, 그러니까 강도나 빈도뿐만 아니라 길이까지 정해서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정서적인 뇌 관리인데요. 정서적인 뇌 관리는 뭐냐면 그 구글 영상 있죠. 구글 영상에서 정서적인 관리가 왜 학습에 중요한지 뇌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서에 관련된 뇌의 영역
영역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인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뇌 관리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 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부모님과의 관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의미를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모 자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정서를 안정시키는 방법, 학습적인 관점에서 정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명상, 취미,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보상, 이제 뭐 상담, 그다음에 코칭, 그다음에 멘탈 관리, 친구, 부모 관계 이런 영역이 있어요. 영역별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맞는 것들을 찾아서 각각에 해당하는 처방을 줍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정서적인 걸 관리한다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기쁘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다. 그럼 그런 것들도 같이 세팅을 하고 취미나 명상을 통해서 내 뇌파나 정서적인 영역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알려주고 정서적인 뇌 관리를 4번째로 진행을 합니다. 5번째는 학습 기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에 관련된 직접적인 걸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수면법으로 수정을 하고요. 운동 처방, 시간 관리 비법, 정서적인 뇌 관리를 하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학습에서의 효율에 벌써 차이를 본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본격적인 구체적인 학습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 기술에 대한 충고나 자료 같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노트를 필기를 하고 어떻게 요약하고 그런 게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읽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고르고 계속 연습하는 걸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검사가 뇌 기반 학습 심리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습 기술을 단순히 경험적이거나 교육학적이나 학문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기반으로 뇌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어떤 것들을 잘 기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 있죠. 시험을 보거나 단기간에 많은 양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암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열심히 쓴다? 손으로 쓰는 건 실제로 도움이 돼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건 시각적으로만 처리를 하는 건데 손으로 쓰는 건 실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작, 지능, 촉각 이런 것들이 자극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입으로 하면 소리를 내죠. 청각 정보가 들어가죠. 내가 말하는 걸 듣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쓰느라 정신없고 눈으로 보느라 너무 산만해지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 처리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좋다고 하는 방법은 사실 어떤 면에서 없다는 거죠. 찾아가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도움이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하나의 자극보다 2가지 자극이 연합돼서 들어왔을 때 그 자극들 간에 간섭이 없을 때 훨씬 더 잘 기억이 되더라라는 뇌의 관점에서 쓰면서 하면 더 잘 된다, 입으로 말하면서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뇌가 정보를 잘 기억하기 위한 뇌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암기를 하고 나서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은 약간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통증이 유발되죠. 온도 변화와 고통과 통증이 유발되는 이때 뇌에서는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신경전달 물질이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고 나서 차가운 물에 손을 넣는 걸 반복을 하면 내가 원래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나 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법들이 엄청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알려주고 학생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는데 또 이 과정이 단순히 이런 방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방법을 맞춰가면서 튜닝하는 이 과정이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곧 영상으로 제작을 할 텐데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생활을 통제할 수 있고 생활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통제감으로 인해서 많은 효율과 많은 인지적인 이익을 얻는지 몰라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할 때와 남이 시켜서 할 때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학생들이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도와주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암기해야 되는데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중간중간에 이 쉬는
시간, 아주 짧지만 쉬는 휴지 기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험들도 있어요. 피아노를 배워서 어려운 곡을 연습을 할 때 처음에 건반 누르는 순서나 속도나 건반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해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새 곡을 받아서 익숙해지게 칠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이 학습 패턴을 연속으로 10번 피아노를 반복하는 사람이랑 한 번 피아노를 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한 번 피아노를 치고 나서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시뮬레이션 한 그룹이 엄청나게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새로 뉴런이 만들어지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서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을 때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기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기술, 경험적인 학습 기술이 아니라 뇌의 생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실제로 검증된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노트 필기법, 이해 읽기 전략, 암기 전략, 복습 전략, 작업 기억을 늘리는 전략, 처리 속도를 올리는 전략, 장기 기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면법, 운동법, 신체 활동, 장기 기억의 효율을 높이는 신체적인 활동이 있어요. 다양하게 학생의 상태나 정서적인 거, 선호하는 흥미도 혹은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원리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삶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세팅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서 통제력까지, 그래서 자기 주도성, 독립성까지 키울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환경 조율인데요.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자각하고 있지 못해요. 내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학습에 굉장히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꾸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휴대전화를 공부할 때 습관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했을 때 인지의 학습에, 기억에, 집중력에 엄청나게 방해를 받는다는 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휴대전화를 놓고 공부하는 사람의 집중력의 정도가 30%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지 효율의 30%를 휴대전화를 책상에 올려놓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30%를 쓴다는 거예요. 연료 탱크로 따지면 연료에 구멍이 나서 30%가 계속 줄줄 새는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연료 탱크가 구멍이 나지 않고 온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로 달리는 차랑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30%의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로 달리는 자동차랑 효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엇이 나의 인지 효율을 방해하고 떨어뜨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요. 특징적이고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검사에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면 환경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찾아내서 세팅을 하는 거죠. 이걸로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의 특화된 뇌 기반 인지 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류는 진화심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냥꾼, 자극 추구가 매우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반대는 노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는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잘하는 그룹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걸 잘하는, 신중하고 소위 말하는 살림꾼,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매우 큰 그룹들이 있어요. 고가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사냥꾼 그룹들은 위험 상황에서 플라이하는 거죠. 파닥파닥 거리거나 뛰어서 도망가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내부적인 기질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얼어붙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학습에서 이 두 성향이 작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둘 다가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하나의 특성이 굉장히 우세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학습에서. 그게 장점이고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습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 잘 되는 그룹에는 노고를 훈련할 수 있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노고가 잘 되는 그룹에게는 고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해요. 내가 잘하는 건 계속 유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뇌 기반 인지 훈련도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ADHD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잘 되는 그룹일까요? 네, 맞아요. 고가 잘 되는 그룹인 거예요. 고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노고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면, 학습 상황에서 훈련을 시키면 학습에서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웩슬러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하위의 고유한 인지 특성들, 영역을 봐서 이 친구의 인지 프로파일을 가지고 학습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방향성을 정하고, 두 번째로 뇌 기반 학습 심리 검사, 크리에이트 검사를 바탕으로 6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의 행동 습관, 수면 패턴, 운동, 학습 기술, 정서적인 것, 관계, 학습 환경, 기질적인 특성까지 고려해서 맞는 처방을 합니다. 나에게 맞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고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통제력을 기를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할 수 있고, 게다가 이 과정이 뭐죠? 메타 인지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고가 잘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노고가 잘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메타 인지가 발휘되는 거예요. 내가 고가 잘 되는 사람인 걸 모르고 그냥 막 고하는 거랑, 노고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기질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게, 나는 고가 굉장히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자극추구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노고하는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돼,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작동을 하니까.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를 때는, 조절도 물론 힘들지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그걸 조절하는 힘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근거 기반으로, 증거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고 나의 인지 패턴과 내 학습 다면적인 특성을 찾아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나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왠지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미 잘하는 거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막연히 문제집을 많이 풀어,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 시간을 늘려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검사들을 바탕으로 학습 스타일을 찾는 거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웩슬러 검사와 이제 제가 개발한 뇌 기반 학습 심리 검사인 크리에이트 검사를 바탕으로 나만의 학습법을 찾아가고,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제 전반적인 실천법,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질문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을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사례를 정하던지 아니면 질문을 바탕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와 크리에이트 검사를 바탕으로 나만의 학습법, 나의 인지 프로파일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웩슬러와 어떻게 뇌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